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5가지 핵심 요소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이제는 데이터 시대로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처리와 활용은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고 빅데이터의 최적 인프라 환경으로 클라우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융합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기업이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필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메가존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컨설팅팀 권수영 팀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메가존 구글 클라우드 컨설팅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권수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메가존 구글 클라우드 컨설팅 팀에서 하는 역할로는 기업이 원하는 IT 요구사항에 맞춰서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대표적으로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데브옵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까지 개발 영역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의 전반에 걸친 모든 영역을 같이 고객과 상담을 통해 도출해드리고 지원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메가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회사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메가존은 국내에서 가장 큰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로서 MSP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알고 계시는 AWS부터 애저,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클라우드 모두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는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으로는 구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저희가 빅데이터를 소개해 드림으로써 보다 저희 회사만이 갖춘 높은 기술력,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역할이 단순하게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만 한다기보다는 개발부터 마케팅, IT 전반에 걸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IT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도 다 처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역량을 가진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오늘은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제일 큰 화두의 기술이 2가지가 있다고 치면 하나는 빅데이터고 하나는 머신러닝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 기술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다루는 내용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 특히나 엔터프라이즈나 파이낸스 쪽에서 그런 빅데이터에 대한 고급 기술을 다룸에 있어서 기술만 다루다 보니까 놓치는 사전에 원래 기획하고 분석해서 뭔가 필요하면 출구 전략까지 갖춰야 될 내용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는데 많이들 놓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도 프로젝트 운영 단계에서 뒤늦게 알고 그걸 회복하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남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5가지 내용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후에 선별해서 권수영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구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5가지 핵심 요소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팀장님,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강의 주제가 기업이 빅데이터 도입 및 운영에 대한 5가지 핵심 요소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이 5가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오늘 제가 정한 5가지는, 첫 번째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그리고 2번째로는 종속, 3번째로가 확장, 4번째로 내재화, 마지막으로 이런 걸 아울러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돌림에 있어가지고 단편화, 단순화, 리사이클, 이렇게 5가지를 간단하게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팀장님의 말씀은 지금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도입할 때 구축이나 운영에 매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간과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제가 필드를 직접 많이 뛰니까요. 필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술적인 애로사항도 있기는 있죠. 근데 프로젝트 말미에 가면 실제로 사전에 고려될 부분들이 그때 가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때 보여지거든요.
그때 알면 너무 늦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쉬운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좋은 자리를 시작으로 고객분들께서 기업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이제 기획하실 단계부터 뭔가 이런 거 반드시 다 이런 5가지를 염두하고 진행하면 어떠실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빅데이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프라 환경이 클라우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명을 하실 텐데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 GCP라고는 이제 많이들 말을 하죠. 저희도 이제 GCP 얘기를 하는데요. 뭐 아직 많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구글이 클라우드에 하고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구글 클라우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레퍼런스 좀 많이 생겼고요. 네, 구글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AWS나 Azure와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뭐 전 세계 점유율 3위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글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뭐가 있냐라고 이제 많이들 시장에서 물어보시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구글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뉴스에서 접하시고 실제로 이제 경험하시는 게 구글 검색, 그다음에 구글 이제 지메일 같은 거, 그다음에 실제로 뉴스에서 많이 접하시는 내용은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AI로도 얘기를 많이 접하시죠. 근데 오늘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많이들 쓰고 계신 이제 글로벌이나 이제 한국 기준으로 말씀을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구글 클라우드는 전통적인 이제 그 선두주자, 지금으로 치면 AWS나 Azure가 되겠죠. 틀리게 이제 후발주자인데, 그들이 이제 인프라의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위한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제 그 플랫폼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 이제 파스 시장에서는 이제 1위를 계속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서도 빅데이터나 이제 머신러닝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검토되는 선행 이제 프로바이더가 구글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럼 구글 클라우드가 이런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아니면 이런 다른 이제 고급 기술을 쓸 때 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각이 되느냐라고들 또 물어보시는데요. 기존에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클라우드와 다르게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특색이, 이런 고급 기술을 각각의 모든 프로바이더들은 서비스란 이름으로 제공을 합니다. 서비스라는 이름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들 계실, 한 번은 들어봤을 서비스 이름이 이제 빅쿼리라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로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가 구글이 고객들한테 딜리버리가 될 때 그 이용하는 형태가 가장 큰 장점으로 저도 내세우는 게 뭐냐면 서비스의 독립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독립성이 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데요. 이 서비스의 독립성은 뭐냐면, 구글의 모든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각각의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REST API라는 네트워크를 통한 호출, 콜을 베이스로 처리가 되며, 그 네트워크만 돼 있으면 앞단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구성이 됐던지 간에 다 자기 역할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독립성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빅쿼리라는 걸 쓰는 데 있어서 앞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강제화될 필요성이 굳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수집기 자체를 뭐 플루언트D나 엠버거 같은 거 갖다 놓고 바로 빅쿼리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나는 빅쿼리는 빅쿼리대로 퍼블릭하게 놓고 내가 온프렘에 가지고 있는 원천 데이터를 바로 그 온프렘에다 갖고 있는 이제 수집 머신을 통해서 네트워크만 연결해 놓고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레고를 많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레고처럼 적재적소에 원하는 형태로 조합을 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구글이 다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가지지 못한 연관 종속이라고까지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제일 약하고 각각의 서비스가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를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으시는 분들, 특히 빅데이터 하실 때 강점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이 종속성 탈피에 대해서 되게 좋아들 하시고요.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레고 만들듯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제대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희 같은 전문가를 많이 찾아주시거나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글 클라우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있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는 거버넌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저희가 이제 IT 컨설팅을 할 때 항상 언급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거버넌스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그렇게 이제 대두되진 않았어요. 그냥 기존에 이제 그 조직이 갖춘 체계 내에서 IT 시스템 한두 개 추가해갖고 돌리는 것 자체가
새로운 업무가 늘더라도 다 포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제 운영 가능했던 반면에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하는 전체 흐름이 관장돼야 되는 흐름과 제어해야 될 각각 요소들이 되게 광범위해지고요. 그거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이 너무 많고 각각의 기술을 처리하기 위한 IT 서비스 또는 솔루션들도 너무 방대하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IT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이란 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업무와 조직 구성이 다 맞춰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규범과 정책이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거버넌스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이런 웨비나나 세미나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거버넌스 얘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영순위로 일단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 거버넌스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어떤 기본적인 토양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말씀하셨던 5가지 요소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그러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업들에서는 데이터를 다룰 때 개인정보라든지 민감정보에 대한 다루는 것들을 이미 잘 대처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잘 대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초대형 해킹이라든지 디도스 공격에 의한 뉴스가 아니고서야 뉴스에 여러분들이 언론이라든지 뭐 기타 방법으로 접하시기 어려우실 건데 약간 이제 상황이 바뀐 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잘 기업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나 이제 민감정보는 온프레미스라는 환경에서의 존재를 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특히 이제 국외 사업자 이런 환경에서는 또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의 근간은 같지만 IT적으로 처리하는 그 방법과 그 주변의 소비자들의 동의 같은 부분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2010년대 이후로 일찍 도입되긴 했지만 실제로 그게 기업들이 실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는 오히려 엔터프라이즈나 파이낸스에서는 오히려 늦으세요. 그게 빠르지 않고 뭐 빨라야 국내에서 진짜 선두적으로 하시는 업체가 한 2년 전, 3년 전? 세대적으로 이제 특히 데이터 영역은 한 1년 반 전?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하시죠.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 뭐냐 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클라우드 사업자를 이용해야 된다는 특수성. 그 특수성은 뭐냐 하면 예전에 온프레미스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죠. 내가 다 뭐 OS 커널 레벨부터 제어가 가능하고 그 솔루션들을 거기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라는 건 특히나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거는 각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제한 요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 제한 요건 안에서 이제 따져야 될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서로 간의 제한 요건이 기존에 있었던 이런 법제화된 내용들 이게 묶여갖고 좀 돌려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 노하우가 지금 축적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앞에 있는 장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많이들 일반 소비자분들도 알고 계시고 기업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IT 담당 부서면 개인정보라고 하면 일단 머리부터 이제 지근지근 하시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빅데이터를 제대로 이제 다뤄보시는 분들이 또 예민한 게 뭐냐면 민감정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오늘 제가 다룬 장표에서의 그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는 그 제가 주요한 그 규제나 규범이나 법률 쪽을 그대로 이제 인용을 했고요. 왜냐하면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저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고객사가 월 평균 6개에서 9개 뭐 정도 되는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다들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대해서 안다고는 하세요. 근데 얼마만큼 잘하시냐라고 반문을 하면 저도 잘 모르고요. 그분도 잘 몰라요. 근데 뎁스의 차이는 있죠. 근데 그게 왜 생기냐면 관련 이제 규제나 법률을 찾아보시면 이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가지치기를 하고요. 그나마 그 가지치기에 대한 또 노하우도 개인정보는 가지고 계세요. 근데 또 민감정보는 안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기업들이 원하는 빅데이터의 그 데이터의 그 종류나 형태와 목적이 뭐냐면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인데 민감정보가 좀 많으세요. 근데 그 민감정보가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 막 개인의 신념, 그 다음에 뭐 노동조합, 정당, 뭐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뭐 건강 부분, 이런 것들도 이런 게 왜 다루는데 민감하지? 네, 이게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이거를 민감정보로 선언을 해서 이거 다룸에 있어가지고 좀 되게 조심해라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기존에는 부각이 안 됐냐? 네, 예전에는 굳이 이런 데이터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냥 진짜 다뤄봤자 자, 만약에 권중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권중에 대한 개인정보 위주로 개인화 정보를 다룬 거지 민감정보까지는 안 갔는데 요즘에 데이터 활용의 폭이 워낙 많고
그런 이제 백데이터로 가죠. 원천 데이터를 이제 획득할 방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까지도 다 이제 섞는 걸 원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 정보가 대두가 됐고 이게 아차 싶으신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언제 나타나냐? 이제 프로젝트 이제 끝날 때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씀에 있어가지고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일단 보호해야 되는 게 가장 절대 원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네, 우리나라는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원칙은 허용하고 예외는 금지한다는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이거 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예외 없다 보시면 돼요. 개인정보는 워낙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온프레미스건 퍼블릭 클라우드건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기업이 다룸에 있어 무조건 되게 타이트하게 너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걸 오해하거나 곡해를 해서 쓰지 말라는 절대 원칙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도 이제 이런 비즈니스라는 사람으로서 많이들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자기 중심, 기업 중심으로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발생되는 일이 왠지 이러한 문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써도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써도 될 것 같다는요. 써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냐면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속하신 기업이 집니다.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고자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가지고 보다 고객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을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그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내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게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곡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문가랑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이게 진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처리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놓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기업이 이런 클라우드라든지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를 이제 개인정보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도 이제 병원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어디 화장품을 사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를 알아보거나 할 때 마케팅 동의서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마케팅 동의서를 쓰는데요. 이럴 때 이제 동의를 받는 거를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라고 하고 있죠. 이런 걸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이런 정보들이 다 온프라미스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럼 우리가 기존에는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써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이것도 살짝 이제 위험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워낙에 처음에 잘 만드셨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조금이나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시가 되는 순간에 그 데이터를 계속 데이터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셔야 되냐면 그 마케팅 동의서부터 모든 그 하드카피본이죠. 하드카피본이나 소프트카피본을 이용해서 그 모든 사용자, 기존에 동의서를 받았던 모든 사용자들에게 다시 동일한 동의서를 다시 받으셔야 되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관련 기관에 그런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기관들 그리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 필요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을 통해서 항상 오픈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상의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이용하실 때 많이들 이제 또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시는 이유가 예전처럼 버추얼 머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아스 영역에서 모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는 고성능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예를 들면 빅쿼리와 같은 고급 서비스와 또는 그 데이터 플로우,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아파치 빔이나 스파크라고 하는 서비스로 구성하기 힘든 것들을 뭐 데이터 플로우 같은 서비스로 플랫폼 서비스죠. 플랫폼이나 사스 서비스로 대체를 시키면 더 보다 고성능의 정확한 서비스를 더 짧은 기간으로 더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서비스 중에 일부는 그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이제 한국에 리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는 아직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마찬가지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수집하신 데이터들이 해외 이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강제화는 못 시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알고 하실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가와 관련 기관, 관련 업체들하고 항상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들이 간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민간정보에 대한 자세한 활용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요. 그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처리에서는 기술적인 종속 부분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종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주제는 제가 종속이라고 잡았고요. 지금 말씀을 되게 잘해 주셨는데, 그 기술적인 종속입니다. 이 기술적인 종속이란 부분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IT에도 종속을 말할 때 보면 솔루션 종속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뭐 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이름은 말할 수 없는 그 대표적인 초대형 DBMS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클라우드로 그대로 넘기게 되면 제일 크게 겪는 문제가 첫 번째가 라이센스 이슈가 걸리죠. 라이센스 이슈가 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트래픽 양에 따른 스케일 인아웃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라이센스에 걸리죠. 이런 이제 솔루션 기반의 종속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런 종속을 포함해서 기술적인 종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종속은 뭐냐라고 하면 단순하게 솔루션 관점에서의 종속을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만약에 빅데이터라 그러면 그 빅데이터 전체를 아우르는 수풀보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면 제가 종속에 대한 얘기를 드리지만 종속은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0%에 가까운 무종속은 가능하거든요. 100%에 가까운 무종속을 실행하면 시행할수록 그렇다고 우리가 기업이 무조건 지금 준비가 뭐 아무리 종속을 피하고자 해도 우리가 갖춘 역량과 아니 비즈니스 환경이 뭐 10%밖에 탈출을 못해. 네, 거기에 맞춰서 맥시멈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야지만 이후에 말씀드린 확장이라든지 기타 사항들이 다 편안하게 진행이 가능하시고 실제로 이 종속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도출을 하고 판단하시고 설계에 반영이 돼야지 여러분이 실제 운영에 이제 적용을 하셨을 때 보다 나은 이제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종속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종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리스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해외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해외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보다 한 4, 5년 정도 빠르죠. 어떤 경우를 당하냐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그 솔루션 기반으로 종속이 됐을 때 그 솔루션에 대한 커스터마이징들은 다들 원하죠. 왜냐하면 비즈니스 그 기업만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인 그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가지고 솔루션에 대한 이제 커스터마이징들이 벌어지고 있고 각 솔루션이 단독으로는 또 돌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서비스 간에 또 추가적인 종속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데이터는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가지고요. 멈춰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새롭게 변화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되고요. 기존에 혼자서만 처리하던 게 새로운 정보랑 묶여가지고 또 새로운 가치를 발휘를 하고요.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채널들을 늘립니다. 원천 소스단의 이제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보고자 하는 그 대시보드의 스타일도 다 바뀌죠. 그리고 그 대시보드를 표현하기 위한 분석 기법도 다 다양하게 바뀝니다. 근데 이게 특히나 솔루션 종속으로 가게 되면 이 제약에 막혀가지고요. 그걸 아예 최악의 경우는 적용을 못 시키거나 아니면 그 해당 구간 자체를 다 새롭게 만드는 기존에 내가 100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시스템 자체를 다시 100이란 돈에 가깝게 재구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서로 다른 팀에서 유사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어떻게 눈을 돌렸냐? 오픈소스 기반의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기술 자체를 오픈소스로 다루게끔 그래서 자유도를 늘리는 거죠. 근데 그 늘린 것 자체를 내재화 시킨 거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앞에 보시는 모든 것들이 다 오픈소스입니다. 솔직히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겠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미리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가 안 돼 있을 테니까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들을 이제 찾아보셔야 될 거고 가격 협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업체들이 진짜 이런 게 가능한지 다 검증하셔야 될 거고요. 솔직히 힘든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업체들이 이제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많지는 않고 레퍼런스 많지는 않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그래서 또 좋은 거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 같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대표적인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참조 모델이고요. 보시면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온 정보를 버추얼 머신 또는 에벤징 같은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받고 그 정보를 클라우드 펍석 같은 메시지 큐로 처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로 이제 전 처리를 합니다. 데이터의 필터링이나 파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정보를 이제 빅쿼리 같은 웨어하우스에 넣고 그 정보를 저장된 정보를 유저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이제 시각화 도구가 되실 수도 있고 분석 도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하는 게 종속을 피하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이거를 다 구글 서비스 입장으로 말하면 이것도 다 종속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 대체 가능합니다. 이게 구글의 장점이고요. 예를 들면은 맨 앞단에 있는 버추얼 머신이나 에벤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 온프렘에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의 가상화 서버나 물리 서버로 동작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펍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펍석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카프카나 레비덴큐 같은 메시지 큐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 올리는 형태는 버추얼 머신이나 에벤진 아니면 컨테이너 모두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 이거 같은 경우는 아파치에 들어가시면은 그 아파치 빔과 같은 오픈소스가 다 존재를 합니다. 구글은 오픈소스를 사랑하니까요. 아파치 빔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팍 스트리밍이나 스팍 이런 것들을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파이썬이나 자바로 프로그래밍 하셔도 되죠. REST API만 동작하면 되니까요. 최종적으로 딱 이 파이프라인에서 딱 하나만 종속이 걸립니다. 빅쿼리가 걸리겠죠. 빅쿼리는 여러분들이 빅쿼리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를 맨 먼저 검토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존하는 모든 이제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가장 좋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죠. 실시간 처리에서는 약간의 버퍼는 필요하지만 실제로 초고 성능의 그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 있으며 그걸 안시 SQL로 다 조회가 가능하고 최근 기능으로는 그 일부 ML까지도 쿼리문으로 동작 가능한 최고의 DW 서비스고요. 그 빅쿼리 뒤에 오는 모든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REST API로 콜만 가능하다면 다 어떤 형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글의 특장점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종속을 피하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속을 탈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현재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차후에 비즈니스가 확대되거나 확장될 때 그 비즈니스에 따른 확장도 고려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실제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완벽하게 초기에 구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네, 이거는 잘 구축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가능은 하죠. 근데 빅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이 기존의 IT 그 시스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데이터를 다룬다는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를 다루는데 이걸 좀 크게 다루죠. 요즘에 뭐 데이터 레이크 얘기도 하는데요. 크게 다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초기 목표가 잘 달성되고 나서 활용이 잘 될 때 필수적으로 무조건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확장입니다. 이제 이거 해봤으니까 이걸로 뭔가 가치가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이것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한번 얹어보자. 이게 이제 확장의 시작인 거죠. 근데 확장을 어떻게 이제 잘할 거냐. 예, 이게 제일 관건인데 확장을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던 종속을 얼마만큼 회피를 했고 내가 얼마만큼 그 주체성 있게 이거를 플랫폼을 운영하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속을 최대한 배제하셨을 만큼 그만큼 확장은 자유도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게 만약에 기존에 아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기존에 단일 솔루션을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 단일 솔루션에서 처리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 별도의 파이프라인을 뚫으셔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뚫는다는 얘기는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놓고 분기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두 개가 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두 개가 되면 여기에 대한 정합성 관리를 하셔야겠죠. 정합성 관리하는 것 자체가 큰 부하가 발생을 합니다. 성능도 저하가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경우에도 똑같이 두 번째 만들어낸 시스템에서도 처음과 같이 똑같이 확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2, 제3, 제4의 확장 시스템이 병렬로 만들어지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비용과 시간과 인력을 더 필요로 하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이거 왜 해지라는 마인드로 이제 빠지실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확장을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종속을 최대한 회피를 하고 여러분들이 컨트롤 가능할 수 있도록 잘 주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확장과 종속은 반비례의 관계인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오늘 웨비나에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재화에 관련된 부분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재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한 건가요? 네, 앞에 세 가지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 실제 빅데이터는 내재화가 없으면 죽은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왜 죽은 시스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해서 윗분들에게 보고도 잘 하고 계시고 시장의 고객한테 뭐 대표적으로 상품 추천 같은 걸 잘 하신다고 이제 예를 들었을 때 시장 상황이 좀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 분석하던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시스템에 태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 넣다가 보니까 이제 가중치라고 표현하는데 가중치가 바뀔 수도 있고 번수 요건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럼 이제 시스템에도 약간의 추가적인 커스터마이징이나 로직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로직 추가를 한다거든요. 근데 이게 내재화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걸 구축했던 업체들한테 전화를 하셔야겠죠. 전화를 하고 전문가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전문 업체들은 항상 뭔가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 메인 목표가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린 지금이 급한데 그 업체 기준으로 타임테이블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타임테이블을 맞춘다고 쳤을 때 바로 시스템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고객분들보다도 고객사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가 없죠. 그러면 많은 인터뷰와 검증과 POC와 같은 검증과 로직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2, 3주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 사이에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시장은 더더욱 변하고 있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현행화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럼 그 기업을 상주를 시키면 되겠다. 네, 그 비용과 시간은 누가 됩니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시스템, 특히나 빅데이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서는 코어 레벨과 분석 레벨, 그리고 수집 레벨 같은 경우에서는 내재화를 기준으로 가고요. 실제로 전문가 집단에서는 검증회 쪽에서의 그리고 생각했던 설계 레벨에서의 지원을 많이들 요청을 하고 있죠. 저희 메가존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내재화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심각하게 안 받아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제가 직접 저 같은 경우도 필드에서 이제 작업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쉽게 드려요. 내재화가 고려되지 않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게 운영으로 들어갔을 때 99%의 확률로 리스크를 경험하세요. 그 리스크는 그럼 뭐냐라고 한다면 앞에 해드린 것처럼 실제로 시장이 계속 변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돈 들여서 만든 시스템인데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와줘야지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고 뭔가 의논할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은 분명히 내 건데 소유권도 다 내 건데 항상 옆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냥 올까요? 아닙니다. 항상 그 사람들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비용이에요.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걸 한 번도 겪으신 분들이 또 크게 뭘 느끼냐면 이번에 너무 힘들었어. 다음에도 이럴 것 같아. 라고 해서 한 번의 실패를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채널을 다 바꾸세요. 그리고 업무 체계도 바꾸시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신다거나 서로 간에 힘든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제가 10군데를 다녀보면 10군데가 다 이러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요. 힘들다는 게 제가 힘든다는 게 아닙니다. 고객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재화는 단순히 솔루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재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에도 이제 기술에 대한 내재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에 대한 내재화를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재화를 하면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면 내가 뭔가를 알아야지 이거를 뭔가 요청할 것도 정확하게 요청을 하고 처리할 게 있으면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미션이 정확하게 떨어져야지 그 미션을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모호해서 모호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지를 안 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부에서 의지하는 건 괜찮죠. 다 같은 동료고 조직인데요. 근데 이게 외부로 넘어가는 순간 제어가 힘들기 때문에 이 내재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고객사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대외 행사에서 아니면 대내 이제 교육 같은 데서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내재화를 하란 말씀이시죠? 라고 하면 네, 무조건 내재화는 이제 검토를 하시고 실제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렇게들 또 반문하세요. 그러면 그래 내재화 다 좋다 이거다. 내재화 다 좋은데
너무 포괄적이다. 기술 내재화라는 게 할 게 너무 많아 보인다. 무제한이다. 뭐부터 하면 되는데 뭘 하면 내재화인데, 네,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4꼭지예요. 기획, 설계, 개발, 검증 등 4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걸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면 내재화가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4가지도 좀 너무 포괄적이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우리 이거 하고 있는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제가 또 반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기관들은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때 보면은 다 소싱 기반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업체들하고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다른 데는 이런 거 해보신 적 없나요? 레퍼런스를 물어보십니다. 근데 또 하나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레퍼런스가 있으면 좋죠. 근데 레퍼런스를 우리나라는 또 재밌는 게 카피 앤 페이스트 형태로 많이 옮기거든요. 그게 왜냐면 성공할 거라고 보시니까요. 이게 전통적인 포털 사이트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쇼핑몰 또는 게시판 형태의 뭔가 웹사이트 만드실 때는 그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다루실 때는 권장드리지 않는 방식이에요. 카피 앤 페이스트 형태로 가는 거를. 왜냐하면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2개 업체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중에 A라는 업체가 만약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B사예요. B사가 그럼 A사를 한 업체한테 가서 자, 우리 A사랑 똑같은 걸 만들어줘 라고 만들었을 때 그 회사에서 돌릴 때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유사한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도요, 회사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달성할 때 목표치가 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도 틀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처리할 때 업무에서 발생한 데이터도 다 틀립니다. 공통 영역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해하고 논의해서 커스터마이징 해주고 같이 고객하고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체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죠. 근데 그런 업체가 쉽게 있진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민감한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이거죠. 그러면 기획, 설계, 개발, 검증도 너무 러프하다. 우리가 뭘 갖추면 되냐? 네. 크게 제가 이제 약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 능력은요, 목표를 정해야 하고요, 활용 방안을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이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모호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뭘 하고 싶고 이걸로 무슨 가치를 낼 수 있다 라는 목표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걸 나중에 확장을 해서 어떻게 더더욱 더 나은 비전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접목시킬 수 있지, 이거를 더욱 명확하게 내줄 수 있는 역할을 기획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설계 능력이에요. 근데 설계 능력이란 게 모든 걸 완벽하게 시스템 설계를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종종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파이프라인 설계라는 시스템 설계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진행을 고객분들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의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잘 충분히 반영을 됐는지 검토를 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그 정도 수준에서의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 시스템 설계 레벨에서의 파이프라인이 정확하게 갖춰지고 있는지를 의논하고 판단하실 수 있을 만큼의 설계 능력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개발 능력입니다. 개발 능력은 제일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바나 파이썬 이런 관련된 개발 능력만 있으면 돼요. 개발자 레벨에서는 얘기할 게 명확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검증 능력입니다.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정리가 다 되고 나서 자, 이제 수행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단순히 문서만 보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검수서에 사인해 주시는 게 아니고 초기 전원 기획 설계 개발 단계에서의 요구사항들이 명확하게 반영이 됐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민감정보, 그 다음에 종속, 확장 문제가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거는 기술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그럼 가장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저희 같은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 그 다음에 뭐 법률부서를 찾아가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소통을 통해서 획득을 하시고 그것들을 다시 소통을 통해서 검증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그래서 기획, 설계, 개발, 검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약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내재와 내재화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부분을 여기서 할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내재화할 수 없다는 것은. 네, 이거는 물론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이 내재화가 중요하다는 기본은 무엇이다?
회사가 자신들의 비즈니스와 자신들의 시스템, 이거는 다 직접 제어가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본, 그리고 앞에 말씀 4가지 사항은 반드시 갖추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1년, 2년, 3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초장기로도 보세요. 별도의 R&D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시간은 걸릴지언정 반드시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재화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 내재화에 성공하는 것이 시스템 도입에 성공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요소, 5번째 요소에서요. 단편화, 단순화, 리사이클인데요. 어찌 보면 이 5번째 요소는 POC나 파일럿 프로젝트처럼 느껴지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POC나 파일럿을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약간 이제 보시면 제가 단계를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든지 빅데이터를 뭐 고도화를 하신다거나 하실 때 보면 약간 이제 우리나라 IT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얘기 나오는 게 빅뱅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의 큰 요구사항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연단위 책정된 예산을 이제 완성형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길게는 한 2년 단위로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를 딱 묶어서 끝내버리는 프로젝트를 하시는데요. 빅데이터나 특히나 머신러닝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변수 조건이 너무 많고요. 고려사항이 너무 많아요. 각각의 서브 요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서도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 특히 저희 또 구글 컨설팅 팀에서는 권장드리는 방법, 그리고 수많은 저희 고객사 경험으로 이제 제안 드리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런 단위 요소들을 다 끊어내라는 겁니다. 단편화시키고요. 단순화시킨 다음에 이것들을 각각을 POC나 파일럿 형태로 검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술적인 검증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비즈니스적인 검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했던 데이터 분석의 활용 방안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것들이 실제로 데이터가 다 만들어져서 치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면 우리가 비즈니스 가치 창출이 될까? ROI 같은 것도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POC가 되실 수 있죠. 꼭 IT만 POC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또 그것들이 비즈니스 POC가 되면 그 다음엔 IT POC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들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시장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주요 기술 리스크 사항이 검토가 되면 이걸 하나의 그룹으로 묶습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되게 소규모 프로젝트를 띄우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파일럿 한다 그러죠. 그래 놓고서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어떤 시간이 단축되냐면 나중에 처음에 완벽한 시스템을 바라보고 시스템 기획을 하게 되면은 기획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들어가시고 그 실제로 프로젝트를 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검수 단계에서 아니면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가시화가 됐을 때 실제로는 모호하던 게 가시화 되면 그때 이제 눈치채거든요. 아, 우리가 바랬던 게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때는 돌이키기가 시간이 없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이런 식으로 단편화, 단순화를 시키시게 되면 그때그때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멈출 수 있는 지점들이 나오고 그 시간은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성공을 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가시면 돼요. 실패하면 바로 포기하시고 바로 그 다음 우선순위 돌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목표 설정하고 빅데이터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계속 고도화 성장을 시키시면서 처리를 하시게 되면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처리를 하실 때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를 항상 체크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가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단편화, 단순화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리사이클 뭐냐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적극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시잖아요. 이러면 이게 패턴화가 됩니다. 패턴화가 된다는 건 그 업무 체계와 방법론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새롭게 계속 재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화, 단순화, 리사이클 이 3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형을 만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검증과 검토 그리고 이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서 그리고 도입하고 운영의 효과를 보기까지 5
가지의 핵심 요소, 살펴봐야 될 5가지 핵심 요소를 잘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기업이 빅데이터를 도입하고 또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필드에 나가보고 아니면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인턴십을 이제 대학교에서 많이 하니까요. 이제 저도 멘토링을 많이 하고 이제 여기서 얘기 들어보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IT에서 안 되는 게 어디냐? 라는 표현을 되게 공경회를 많이 하시죠. 네. 근데 IT에서도 안 되는 거 많습니다. 특히나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은요,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데이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변수가 있고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다루시려는 아마 회사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빅데이터를 하고 싶으신지. 아마 요즘에 가장 큰 화두는 개인화 정보를 바탕으로 한 뭔가 상품 서비스나 기획 아니신가요? 이렇게 되면 개인입니다. 개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인데 사람은요, 정의를 못 내리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된다는 마음은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요. 포커싱을,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뭐에 집중을 하냐? 우리가 이거를 할 때 무슨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이게 진짜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기획 단계에서 면밀하게 따져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지만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행동은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민감정보 면밀하게 따지세요. 이거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 했다가 잘 진행했다가 마지막에 정부에서 이거 하지 마라 해가지고 다 접어야 되는 수까지 다 고려를 하세요. 그리고 종속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을 땐 다 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따질 거 다 따져보세요. 종속 문제나 이런 거 다 따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장 문제, 우리가 활용 방안을 잘 고려하시면 확장도 종속과 함께 물려서 잘 처리가 됩니다. 대제화 부분,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 한번 해놓고 정형화시켜서 멈추실 거 아니잖아요. 계속 변화되는 비즈니스 시장에 따라서 데이터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하시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도 더 새로운 기법으로 분석하실 거잖아요.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처음에 마음가짐은 좀 내려놨지만 그 내려놓은 마음가짐 안에서는 정확하게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는 방법은 행동입니다. 행동 자체는 다시 말씀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고 이걸 가지고 앞에 있는 마음가짐과 묶어서 정확하게 모든 성공을 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항상 성공하실 수 있는 자리가 갖추시는 것을 이제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웨비나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에 관심 있으시거나 혹은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좋죠. 네,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좋고, 국내에 보면은 많은 전문가, 저를 포함해서 이제 스스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우린 전문가 집단입니다. 또는 우리 전문 회사입니다.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사자도 많고요. 진퉁도 많아요. 근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고객분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많은 기업을 만나세요. 자신있게 말씀드린 건 저희 메가존의 구글 클라우드 컨설팅 팀은 단언하건대 국내에서 가장 기술력 있는 조직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조직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저희가 실력 없다 보시면 또 다른 업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전문가 집단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 제가 내재화를 얘기 드렸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내재화를 한다고 해서 모든 거를 다 내재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알파벳 같은 회사를 갖추셔야 돼요. 알파벳도 모든 걸 다 갖추진 않았거든요. 이제 구글이죠. 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갖춰야 될 필요한 기술만 갖추시면 되고 나머지 건 다 갖다 쓰세요. 갖다 쓰시고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창의적인 걸로 비즈니스를 하시면 되죠. 대신에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역할에 얽매이지 마세요. 처음에 거버넌스 얘기 드렸지만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같은 고급 기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실 때를 보면은 되게 민첩해야 되거든요. 항상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과 조직 구성 자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역할에 얽매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기업에서는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르는 거는 두꺼운 거 아니에요. 소통을 얼마나 잘하냐가 얼마만큼 고급 기술을 잘 다룰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셔서 협업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고요. 번창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권수영 팀장님의 이 좋은 정보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질문을 몇 개 골라봤습니다. 자, 질문을 주셨는데요. 메가존 클라우드와 아마존 AWS를 윗분에게 보고할 때 메가존 구글 클라우드를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윗분이 오케이 하는지 가장 좋을지 팁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급 기술을 이제 실제 필드에 적용해 본 업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요? 네. 또 다른 질문요. 오늘 방송에서 말씀하신 내재화의 요건인 기획, 설계, 개발, 검증 외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더 이상 추가하라고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개만 가지고도 조금씩 파고 드시면 가지치기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겁을 먹고 우리나라 기업에 이제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기업에서 근무를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기존의 업무가 있으시잖아요. 기존 업무가 있으신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를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 다루는 것 자체로도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저라고 5번째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원래는 보안이죠. 하지만 보안 너무 어려워요. 일단 4가지만 하시고요. 그 4가지를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정도 진행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안 영역을 한번 내재화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보안 관련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비용 문제도 무시 못하는데요. GCP에서는 대량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최적화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그 GCP에서만 가능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앞에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서비스 간의 이제 독립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다른 클라우드와 다르게 구글 클라우드에서 빅쿼리라는 대표적인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앞단에 별도의 스토리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빅쿼리 자체가요, 데이터 저장소이자 데이터 마트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스스로가 분석 엔진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내가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될 때 그냥 그대로 빅쿼리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 모아진 데이터가 이제 웨어하우스가 되겠죠. 창고 형태로 다 쌓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기존에는 내가 다시 이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RDBMS 같은 형태로 다시 변환해서 마트 형태로 저장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파이프라인이 늘어나고 관리 포인트가 늘고 솔루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빅쿼리에서 빅쿼리 내부로 이제 우리가 테이블 만들듯이 그냥 크리에이트 셀렉트문으로 다 데이터를 재생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비용이 저장 요금은 스토리지 요금만 받고요. 이제 크리에이트 셀렉트에 대한 데이터 이제 범위 요금만 받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관리 포인트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 짧아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빅쿼리의 저렴한 요금 자체에서 모든 게 수행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순간에도 비즈니스 환경은 급변할 텐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느냐 보다는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탄력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느냐가 더 큰 숙제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GCP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게 빅데이터를 접근할 때 이제 인프라라는 표현을 이제 추가를 해주셔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영역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함께 갑자기 훅 컸어요. 훅 컸던 이유가 이아스 환경 때문에 큰 게 아닙니다. 이아스 환경으로 큰 거는 있긴 하지만 미미해요. 근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 때문에 컸다고 전 단언하냐면 파스 영역, 플랫폼 영역 때문이거든요. 예전에 뭐 하둡 같은 거 이제 버추얼 머신에서 구성하거나 온프레미스에서 구성할 때 어려워요. 안정화까지 막 6개월 걸리고요. 그리고 하둡 같은 걸 도입해서 운영하신다 그러더라도 이제 비정형 데이터만 처리가 되니까 또 그걸 다시 정형화시키는 하이브라든지 뭐 임팔라 같은 걸 이제 도입을 하시죠. 그리고 막 스팍 같은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을 하고 있는 이게 서비스들 중에 딱 자기들이 취약하거나 되게 고성능에 그리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필수적으로 아까 제도 종속을 100%로 회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쓰고요. 고객사에서는 전처리와 후처리, 전처리의 수집 단계와 후처리에 있는 분석 단계 레벨만을 컨트롤을 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환경에서의 모든 것 대부분에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GCP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면 계속 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각 서비스 간에 연관 종속이 없어요. 연관 종속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구글만이 가지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전처리나 후처리를 더 원하시는 형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술력만으로 처리가 가능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글만의 유니크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이용이 유행한 이후에 여러 문제점으로 온프레미스와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운영할 때 온프레미스 서비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엇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지 기술적인 장단점을 비교해 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요. 비용을 포함해서요. 시간이 4분 남았으니까요. 짧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일 권장하는 방식은 그 하이브리드 형태를 제일 권장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 제일 처음에 다뤄드렸던 개인정보랑 민감정보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의 개인정보랑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를 포함해서 비식별화 작업을 이제 강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비식별화 작업은 온프렘에서 하는 게 정석이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비식별화된 정보는 이제 고성능에 그리고 이제 최적의 비용 효율을 갖추고 있는 GCP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실제로 그거를 시각화해서 보기 위해서는 다시 식별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다시 이제 온프렘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만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는 일단은 차선책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기업이 특히나 엔터프라이즈나 금융권이실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필수적으로 하시고요. 멀티 클라우드는 답이 아닙니다.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하이브리드가 한쪽엔 걸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하이브리드를 하게 됐을 때는 일반 한쪽의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썼을 때보다 비용은 증가를 하겠죠. 예, 비용은 당연히 증가를 할 겁니다. 특히나 증가되는 필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처리된 엔드 데이터가 다시 온프레미스로 넘어올 때 그 이그레스 요금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를 빼오는 요금, 아웃바운드 요금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건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필수 요금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으로 쳤을 때는 정리를 하면 온프레미스가 아닌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 하나만 썼을 때가 제일 저렴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고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민감하게 다루는 기업이라면 하이브리드가 강제화 될 거고요. 하이브리드가 됐을 때는 이제 앞에 말씀인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때보다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는. 예, 이거는 염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빅데이터 머신러닝 구축 후 1차 목표를 달성했다면 다음 최우선 고려사항의 확장이라고 하셨는데 확장 다음 순서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질문 너무 좋죠. 앞에 그래서 제가 5번째 얘기 드릴 때 리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리사이클, 이 전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란 것도 멈춰있지 않죠. 생물과도 같아요. 기업도 항상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비즈니스 뭔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목표를 만들어내고요. 그 목표가 데이터에 관련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것들을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어떻게 처리할 걸 포함해서 앞에 말씀드린 5가지를 고려해서 계속 앞에 성공한 사례와 유사하게 패턴화 시켜갖고 적용하는 계속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도화되는 게 실제로 겪어보시면 내재화가 점점 고도화가 될 거고요. 다른 단계들은 되게 간편화가 점점 되실 거예요. 패턴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소스 기술 도입 시 라이선스 및 유지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하실 때 보면은 이제 많이 당황을 하시는데요. 당황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오픈소스 이퀄 이제 프리소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료다. 아닙니다. 오픈소스는 절대 무료가 아니고요. 공개기술이라는 의미고요. 그거에서 첫 번째로 놀라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그 오픈소스의 비용 체계 가지고 많이 또 놀라세요. 오픈소스도 내부적으로 라이센스 체계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쓰고 계시는 일반 솔루션과 같은 라이센스 체계는 솔직히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소스 솔루션들은 서브스크립션이라고 외치는 그 기술 지원 서비스로 이제 연단위 동일 비용을 처리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도 많이 당황하세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이제 서비스 도입을 하실 때 보면은 첫 해년도에 얼마의 비용을 내고 그 다음 해부터는 유상유지보수 전환되면서 특정 요율을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내는 형태인데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스크립션을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같은 규모에 대해서는 매년 같은 비용을 꾸준히 지급을 하셔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는 오프라인 지원, 국내 오프라인 지원을 위해서 또 추가적인 기술 지원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관련 전문 업체들을 이제 찾으셔갖고 논의하시면 되고 이런 업체 찾기 힘들어. 편하게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끝으로 웨비나ר 소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좋은 플랫폼에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좋은 얘기를 좀 나눈 것 같아요. 뭐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진행된 것 같고요. 언제든지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자님이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행복합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또 행복하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계속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구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5가지 핵심 요소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과 자료는 웨비나 후에 일주일 내로 오쇼TV에 업로드 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